자, 1930년대 세계는 대공황이라고 부르는 극심한 경기 침체 상태에 빠져 큰 고통을 겪고 있었대요. 이에 대해서 당시 경제학계의 주류를 잇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말이죠. 모든 경제적 흐름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경기는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개입한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케인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케인스는 만성적 경기 침체의 원인이, 만성적은 오래도록 시간이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원인이 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돈을 덜 벌게 돼서 쓰지를 못한다. 이에 따라 케인스는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고 세금 깎아주고 지출을 늘려서 국민소득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수요 팽창 정책을 써야 한다는 유효 수요 이론을 주장했어요. 정부 개입을 주장한 거야, 알았지? 자연적으로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자,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에서 벗어난 경제적 흐름 없다고 보았다. 맞죠? 네. 고전파 경제학들은 대공황에 침체된 경우에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 아니야, 있다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봤어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했죠. 다음에 케인스는 소득 증가라는 수요 부족이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고 해서 소득 증가? 아니에요. 소득 감소겠죠. 그렇죠? 유효 수요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 정부가 개입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 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가계, 기업, 금융시장만으로 구성된 단순 경제를 상정하기로 하자. 금융시장, 은행 얘기하는 거, 은행, 증권사 이런 것들, 은행. 기업은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가계는 이를 제공하죠. 과정에서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야, 즉 월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월급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소비하게 되겠죠. 네. 만약에 번 돈을 모두 물건을 구입한다면 소득은 항상 소비와 일치하게 돼요. 무리가 없겠죠? 근데 그런 집은 없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가계는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즉각 소비하지 않고요.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저축하죠. 은행에 예금을 한다거나. 이렇게 저축된 부분은 소득과 소비의 순환 흐름에서 빠져나가요. 그렇죠? 예. 물론 저축으로 누출된 돈이 가정의 이불이나 베개 밑에서 잠자는 것은 아니에요. 5만 원권을 엄마들이 베개 밑에 깔아놓고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걸 어디로 집어넣어요? 은행에 맡겨요. 그러면 기업은 은행에서 투자를 받아요. 쉽게 말하면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거예요. 자, 기업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가게는 소득을 제공한다. 맞죠? 아, 틀리죠? 미안. 가게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이 소득을 제공하겠지. 가게는 물건 구입을 해 자신의 소득을 소비한다. 맞죠?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금액과 같다. 맞죠? 요거죠. 요 부분. 네. 이렇게 요 부분. 기계는 저축한 돈을 금융시장보다는 가정 내에 보관하려고 한다? 아니죠. 금융시장에 맡긴다 그랬죠.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를 구입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구입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넘어가 되겠죠? 이해 갔죠? 이때 문제는 뭐냐? 저축의 크기보다 투자의 크기가 작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가 만성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서 투자가 적어지면 경기가 침체, 즉 돈을 안 쓰면 그런 얘기야. 자,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면 사람들이 사 먹질 않아.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겠죠. 그렇죠? 생산을 안 하게 되면, 덜 하게 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어떻게 돼? 감소되겠죠. 월급이 깎인다는 얘기 아주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덜 쓰겠죠. 대신 아껴서 저축합니다. 이면 결국 다시 가계의 소득을 더욱 어떻게 돼요?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저축은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소비를 진작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 정부 같은 데서 지원금 막 줘가지고 20만 원씩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치? 돈 쓰란 얘기예요.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돈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니까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케인스는 저축의 크기가 투자의 크기보다 큰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가 만성적으로 침체된다고 보았다. 맞고. 케인스에 따르면 저축 증가와 소비 감소는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맞죠. 케인스에 따르면 소득 감소는 소비 감소와 저축 증가로 이어진다. 또 맞죠. 케인스는 저축이 총수요를 감소시켜 불황을 완화한다. 아니에 더 심화한다고 봤죠. 그렇죠? 네. 그러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자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므로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저축이 투자보다 커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자율이 떨어지고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요. 저축을 많이 해. 그러면 이자율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이자율이 떨어지면요. 자, 은행에 맡겼는데 이자를 많이 안 줘. 그럼 사람들이 저축을 또 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신 뭘 할까요?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투자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저축의 크기와 투자의 크기는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자,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저축 증가가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더라도 요거 일산문단에서 한 얘기예요.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맞죠. 자,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저축은 증가하고 투자는 감소한다. 아니에요. 저축은 줄어들고 투자는 증가하겠죠.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케인스는 저축과 투자의 크기가 이자율의 조정만으로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축과 투자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마찬가지고 플러스야 플러스 뿐만 아니라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 뿐만 아니라 미래 경기 정치 상황 기술 개발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수요 팽창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케인즈는 이자율 조정으로 저축과 투자의 크기가 일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니죠. 케인스는 저축과 투자는 이자율의 미래 경기 정치 상황 기술 개발에 반응한다고 봤다? 아니에요. 이자율이 아니냐 이자율 플러스예요. 그렇죠? 플러스. 그럼 문제 답 맞춰봅시다. 1번 윗글을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유효 수요 일어나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맞았죠? 2번 자 보기를 활용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죠. 케인스는 투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경기 침체에서 빨리 벗어난다. 아니에요. 투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지? 커져야지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겠죠. 맞았어요? 자, 케인스의 견해의 차이. 예,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제적 흐름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된다고 생각했지만 케인스는 경기 침체의 원인을 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고 지출을 늘려서 국민 소득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수요 팽창 정책을 써야 한다는 유효의 수요 이론을 추천하였다.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쓰셨죠? 3번 보기의 관점에서 기업에 대해 보일 반응. 자 보세요. 저축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 불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투자 기회와 수요가 많고 자본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이 경제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겠지, 그치?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야 기업이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축을 해줘야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정답은 3번이겠죠.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대상을 지나치게 일반화했다.
자, 케인스의 관점과 보기의 관점에서 저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케인스에게 저축의 증가는 소비 감소, 생산활동 위축, 다시 소득 감소, 다시 소비 감소, 저축 증가, 소득 감소, 악순환. 하지만 보기에서는 저축은 자본 축적의 기회로 보고 축적된 자본이 다시 투자 수요로 이어지는 개발도상국의 긍정적 측면 강조. 이거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4번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법으로 갑시다. 가기 전에 어휘 맞춰야죠. 어휘 맞춥시다. 첫 번째 이탈하다, 두 번째 당국, 세 번째 창해, 네 번째 진면목, 인걸은 인재, 민간은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추세, 경향, 화폐, 척도와 매개수단, 현인, 총명에서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 여러분, 이자율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돈의 가치. 돈 가치가 높으면 이자율도 높아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 살아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문제는 돈입니다. 쓸쓸한 일이죠. 자, 실물. 정답 3번이죠. 이 실물은 뭐예요? 이렇게는 잘 안 쓰는데 물건 잃어버리는 거 있죠? 실물. 선생님이 특히 그래요. 선생님은 내가 신경 쓰는 거 아니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신이 어디 하나가 빠진 것처럼 빠져. 그래서 어릴 때도 욕먹고 집에서도 욕먹고 아내한테도 욕먹고 이젠 딸까지 뭐라고 해요. 딸내미도 이제 슬슬 엄마 따라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너네도 하니? 아빠한테? 왜 이렇게 아빠는 허술한 거야, 그지? 우리 딸 맨날 아빠는 허술해. 맨날 그래요. 뭐 사실이니까 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다행히 우리 아들도 허술해. 좀 크면 같이 이제 욕을 좀 나눠 먹게 생겼어요. 자, 12번. 11번 영화. 이건 진짜 영화죠. 거론된, 언급된 이런 뜻이에요. 거론되다, 언급되다. 의탁하다는 맡겼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잘못을 빌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나물 나물한다. 썩반하상, 습반하상. 네. 됐죠? 자, 글읽기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거 제목창에 넘어갈 거예요. 다들 잘 해봤죠? 예, 요거 넘어갈게요.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등 다들 잘 썼을 거예요 아마. 어때? 이거 지금 잘 읽고 있니? 재밌지? 의외로 사이언스보다 너네 사피엔스 읽었지? 사피엔스보다 이게 재밌지 않나? 사피엔스가 이게 더 재밌지 않아? 뭔가 우리 사는 이야기 같아서. 자, 우리 이제 퀴즈 풀어봅시다. 퀴즈로 갑니다. 자,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하는 사피엔스의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침팬지나 개미, 특히 개미의 협력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얘네들도 이런 건 못 만들어요. 그렇죠? 이런 건 못 만들어요. 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신뢰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서로를 가족으로 상상하게 만들기죠. 가족. 예수, 가족 기억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느님 아버지라고 해요. 하느님 아버지.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생기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이었고요. 상호 주관적 현실은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할 때 생기고요. 국가는 뭐에 해당합니까? 상호 주관적 현실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사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라는 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지.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토리텔링, 브랜딩 자체가 뭐야? 그 속에 서사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황당했던 게 걸그룹들 있죠, 여러분. 걸그룹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블랙핑크, 또 요즘 초통령, 아이브? 맞지? 아이브, 또 몇 개 그룹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그 그룹이 기획하고 프로젝트 할 때 나름대로 인물마다 그냥 막 갖다 놓는 게 걔네들의 일정한 서사를 부여해서 이 애들이 그 전체에 대한 서사를 알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나간대. 우린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브랜딩 속엔 항상 어떤 맥락을 가진 이야기가 존재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그게 잘 되면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자기가 자신을 브랜딩할 때는 자기 서사를 만들어서 빼놓는 거야. 자기 태어난 이야기 중에 가장 어떤 이야기, 자기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이야기들 있지. 그치? 그런 것만 잘 엮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떠든다. 그러면 이제 자기 브랜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상품을 집어넣고 혹은 자기의 컨텐츠를 빼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서사가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우린 다 뭔가 서사 중요하잖아. 특히 서사 중에서 행복한 서사가 좋니, 비극적인 서사가 좋니.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행복한 서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비극적 서사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건 타인의 서사기 때문에. 아, 저건 내가 아니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건 나와 상관없지만 슬퍼.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행복한 서사를 좋아하지 않는 건 저건 왜 나한테 안 일어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극적 서사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먹혀요. 그래서 인간 승리 이야기 이런 게 먹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이야기의 장르 중 대규모 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상호주관적인 이야기. 자, 유물론적 역사 해석은 대부분 이야기임을 부정합니다. 현실 그대로를 보죠. 문제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문제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문제는 자본과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념론적 역사에서는 아니야. 중요한 건 가치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가치의 영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브랜딩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네 가르칠 때 난 너네 돈 받았으니까 가르쳐. 이거 하고, 응? 똑같이 돈 받았지만 원래 내 꿈은 뭐였어? 학교 선생님이었어. 하지만 뭐 부모님이 가난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를 못했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너네들을 가르치면서 너네들의 뭐 인성은 내가 책임지지 못해도 성적 하나만큼은 저기 막 잘 받을 수 있는데 온몸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 이거 하나의 가치 부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더 학생들이 이렇구나. 뻔히 아닌 거 알면서 사실 뻔히 아닌 거 알면서 그 말을 믿거든. 근데 사실 그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주목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진실은 대체로 간단하지만 허구는 만들어내기가 복잡하다. 아니죠. 허구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실이 복잡해요. 왜? 진실이 표현하는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이지.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은 정말 복잡하잖아. 그렇죠? 너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도 각각 살고 있는 현실은 똑같아.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지. 그렇지? 하지만 진실은 각자 나름대로 보는 세상이 다르거든. 희숙이한테 맞는 진실이 있고 연수한테 맞는 진실이 있고 나미한테 맞는 진실이 있다고. 이해가지? 복잡하다. 시민들의 애국심을 확보하고 헌법의 의미를 품지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한다. 예, 그 플라톤 국가에 나오죠. 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네, 고귀한 거짓말.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진실 제한과 질서 유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지 일단 중요한 건 질서 유지예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은 질서입니다. 자, 우리는 문서와 관련해 국가의 조세 시스템과 복잡한 금융기관에서 중요하게 읽는 것은 목록이에요. 목록. 우리는 목록은 쉽게 기억해도 이야기는 기억하기 어려운데 아니죠. 바뀌어야 돼요. 이야기는 쉽게 기억하는데 목록이 기억하기 어렵지. 그래서 그걸 뭘로 만들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만들어서 기억하거나 또 하나 뭘로 만들어서 기억합니까? 노래로, 음률로 만들어서 기억하죠. 음률을 할 때 몸까지 흔들면 어떻게든 기억력이 훨씬 좋대요. 몸까지 흔들면. 그래서 옛날에 그 4살, 5살 때 우리 고전시가 하니까 양반들이 한문 배운다고 했지, 그치? 한문 배울 때 서당의 풍경 이렇습니다. 하늘 천 따지 허물현 무루황 지부 집주.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했던 거야. 벌써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률에 싣고 몸을 움직이면서 이러면 기억력이 좋다. 또 하나는 이야기 만드는 거. 다들 해봤죠? 그런데 가끔 이야기 만들 때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무언가를 기억해야 돼서 이야기를 만들 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알았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 집어넣어야 돼. 예를 들면 춘향전 다 알잖아. 혹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하고 엄마 아빠하고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어디 갔던 이야기 있지, 그치?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 기억법으로는 공간에다가 기억을 배치시키는 방법이 있어.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 어디예요? 자기 방. 내 방에 뭐가 어디 있는지 머릿속에 환하게 알고 있죠, 그쵸? 그럼 거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야. 기억해야 될 것을. 자, 근의 공식은 어디 있더라? 저기 벽 위에다가 저거 써놨어.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 자, 근의 공식한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내 방 벽이 떠오르고 벽에 있는 근의 공식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되는 사람들. 사진과도 같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찍혀. 사진처럼 찍힌데 내 주변에 몇 있어요. 보면 기억하고 들으면 이해되고. 자기는 그래 아빠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오빠한테 감사하는 일이라고.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두 번째는 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애들. 그게 바로 아까 방, 자기 공간 만드는 애들 있지. 그런 식으로 만드는 애들. 세 번째가 주로 이야기로 만드는 애들. 제일 네 번째가 노래로. 노래 중에 빠른 노래, 랩하듯이. 그거 있죠. 예를 들면 그거. 수도 외우기. 대한민국 서울 머는 바늘 뭐 이거 쭉 이런 게 있거든. 그거 우리 집에 있는 11살, 7살짜리 다 외워. 그거 다 외운다고. 청특비 다 외워. 나도 그랬어 어릴 때. 너네도 그랬고. 크면서 우리가 사라진 것이. 어릴 땐 머리가 유연하니까 다 외우는데 그게 리드미컬하게 한 다음에 랩처럼 빠르게 가니까 내 생각이 안 끼어드는 거야. 생각이 끼어들면 일단 우리는 문제가 돼요. 생각이 안 끼어들게 만들고 외우는 거지. 그럼 또 잘 외워진다고 해요. 써먹는 건 여러분이. 선생님은 어느 의미일까요? 나는 그 네 가지 방법 모두에 해당이 안 돼요. 나는 쓰면서 외우는 방법. 나는 예를 들어 국사 같은 걸 외운다 그러면 너네도 한번 써먹어봐. 급하게 공부해야 될 때는 한 단어는 하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2비트와 4비트와 6비트가 있다. 이러면 이걸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종이에다가 10번을 쓰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10번씩 쓰는 방법. 나는 흔히 말하는 암기 과목들, 사회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공부했어. 그래서 거의 만점. 그렇게 하니까 금방 외우시더라고. 10번을 똑같이 쓰니까. 왜냐면 국사 선생님이 이렇게 줬는데 내가 깜지를 써오라고 해서 난 정말 까맣게 썼다니까. 까맣게 써서 진짜 까맣게 써서 이렇게 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이제 나를 보면서 너무 귀엽다는 듯이 웃는 거야. 아유 그래 이걸 또 까맣게 썼어 이러면서. 그러더니 이래와 연구가 아직도 선생님 얼굴가 그거 하나 가르쳐준 걸 평생 기억나. 이래와 그런 다음에 자 안 외워질 때는 이렇게 해봐라고 교수님이 가르쳐줄 거야.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무조건 10번씩만 써봐. 그럼 외워질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게 되겠어? 근데는 또 선생님들이 시키는 건 하는 줄이거든. 야 나보다 전문가고 나이도 많고 선생님이잖아. 나 안 되라고 시키겠어? 그래서 해봤지. 어머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만점. 국사가 되네? 과학, 생물 이런 것들 있지, 그치? 지리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했더니 또 만점. 그래서 나는 수학 빼고 나머지는 다 잘했어. 다 그 방법으로. 영어도 그런 식으로 쓰고. 좀 무식한 방법. 제일 좋은 거. 봤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두 번째가 그게 제일 좋대. 공간 속으로 공간 배치하는 거. 난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 내 공간을 내가 외우지도 못하고. 자,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자, 문서는 상호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바꾸었다. 예, 맞아요. 그쵸? 예,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죠. 차용계약서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쵸?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차용계약서는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자, 내가 승우한테 2억을 빌렸어요. 근데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어요. 그럼 승우는 2억 내놔. 난 너한테 빌린 적이 없는데 계약서 있으면 갖고 와봐. 이제 승우는 미치는 거죠. 계약서를 안 썼을 경우. 그래서 개인간 계약서도 믿질 못하니까 뭐라는 거라 요즘은 공증이라는 거라죠.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 딱 하면 법적 효력이 발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썼어. 그러면 20억을 빌려도 그 돈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현실이죠. 자, 대규모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검색 문제를 해결해서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네, 관료제죠. 관료제. 예. 이거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학원보다 학교에 많습니다. 학교가 철저한 관료제 중심이에요. 교장, 구경, 부장, 평교사로 이어지는 그 관료제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 틀 안에서 해결돼야 돼. 이 틀을 벗어나지? 그럼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안 돼요. 그 틀로 무조건 우겨 넣습니다. 관료제의 문제점이에요. 학폭 사태가 발생한다 등등 여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그 틀 안에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 희생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관료제가 자유로움을 가둬놓는 거예요. 변화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편하니까. 자, 다음 거 잘 읽으라고 이제 이런 설명 같이 해주는 거야. 관료자는 세상에 있던 질서를 재현하는 데 몰두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진실을 희생시키는 게 관료제예요. 예. 관료자는 그래서 세상을 왜곡하기 쉽고 좁은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총체적 접근 방식이 가능하려면 네, 이 관료조직 뭐 해야 돼요? 폐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폐지하면 또 사회가 질서 있게 굴러갈 수가 없어요. 악순환이죠. 조직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관료주의적 도식에 절대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진화의 핵심은 뭐예요? 종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날 수 없죠. 공간 이동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삐삐삐 하다가 뭐가 될 수도 있다고?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예. 근데 우린 날 수 없다라도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 그렇지? 이게 어쩌면 관료제적인 어떤 것이겠지. 그러니까 난다. 그러면 그걸 뭐 취급해요? 비정상 취급하는 거죠. 조직의 외부다. 조직적인 것은 외부다. 외부다. 그럼 무조건 비정상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야. 격리. 병이 생겼다. 어디로 보내요?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 그래서 이 사회는 격리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 사회예요. 라고 푸코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신화와 달리 관료제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질서를 위해 진실을 희생시킨다? 아니에요.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앞에 반 애들이 선생님 왜 신을 믿어요?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 하나님 봤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도 없어요.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환영 속에서 목격했단데 보편적이 아니잖아. 보편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신화는요. 신화는 사람들을 묶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질서가 있고 불교적 질서가 있고 아랍에 지금 거기 그냥 아랍 애들이 지금 수니파 시아 우리 배웠지, 그치? 책에서 했지. 싸우는 이유가 뭐 자기네들 질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수니파적인 세계 질서와 시아파적인 세계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진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진실이겠지. 자, 도서 깊이 생각하기. 예, 요거 다들 해냈죠? 이건 책 보고 그대로 한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같이 상호주관적 현실 과정을 설명하면 특히 요거 요런 거 이야기는 허구적 관계를 형성하고 창조해서 대규모 인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인해서 세상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네트워크, 상호주관적 현실. 사실 학벌이라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잘 된다, 뭐 한다, 이게 없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다 잘 사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 무조건 대기업 임원 돼 있어야 하고, 그렇죠? 부자로 잘 살아야 돼. 근데 내 주변에 보면 그렇지도. 근데 당장 서울대 나온 놈들이 한 놈은 골프 매칭 사업하고 있고, 저기 중국당 골프 매칭하고 한 놈은 트럭 들어요. 서울대 그런 거 잘 사는 게 아니야. 근데 학벌이나 어떤 가치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밀어주기 땡겨주기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 갔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승우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보니까 꾸러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끌어줘 안 끌어줘? 안 끌어줘. 서울대학교라고 무조건 끌어주겠니?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주 일부일 뿐이야. 그것을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을 뿐이고, 잘된 사람들 중에 웬일인지 서울대 연고대가 많은 거고, 웬일인지 많은 거고, 우린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 자, 차양계획서가 죽었다. 예, 관료제가 해결하려고 한 대상과 방법, 왜곡이 생긴 관료제의 구체적 원인, 아까 요거 있죠, 그쵸? 관료제 요거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들어맞지 않는데도 구조에 맞게 끼워 맞추거나 구겨 넣는다. 그래서 현실이 훨씬 복잡한데도 자신들이 만든 서랍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본다. 이게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자, 도서 읽기 후 더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번 달에 써야 될 글쓰기 주제를 드릴게요. 알았죠? 요거예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상호 주관적 현실은 현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논술을 써서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세요. 됐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문법으로 갑시다. 자, 오늘의 문법은요. 오늘의 문법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은요. 바로 부정문의 중의성에 관한 얘기예요. 책을 피세요. 디파라 문해원 개념 노트를 피시면은요. 페이지 '중의성 얘기 지난번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253쪽을 피세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죠. 부정문의 중의성. 지우가 버스를 타지 않았다. 세 가지를 부정할 수 있어요. 지우가 안 탔다. 지우가 택시를 탔다. 지우가 버스를 밀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요걸 해소하는 방법은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자기가 부정하고자 하는 대상 뒤에 뭐를 집어넣어라? 보조사를 집어넣어라. 기억나죠? 그래서 지우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얘만 부정. 지우가 버스는 타지 않았다는 얘만 부정. 지우가 버스를 타지는 않았다도 얘만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도 얘기했었어요.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자,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왔다. 일부가 안 왔다. 자, 이걸 해소하려면 하나도 오지 않았다로 바꾸거나 아니면 뒤에다가요. 부사어 뒤에다가 는을 넣거나 여기다가 는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 부정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는은 무슨 사라고요? 보조사라고요. 알았죠? 인용 표현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예, 넘어갈게요. 자, 여기 정확한 문장 표현, 중의적 표현인지 알 거예요. 자, 어휘적 중의성의 어휘, 단어. 자, 문장 속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에요. 첫 번째가 동음, 이, 의, 어. 두 번째가 다의어. 동음, 이, 의, 어는 사전에 각계로 나오는, 사전에 각각 표제어로 나오는 거야. 알았죠? 예를 들어, 사전을 찾으면 배1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탈 배가 보인다. 배2 이렇게 나오고 남산 같은 신체의 일부. 배3 그리고 과일 이렇게 나와요. 표제어로 나와. 알았죠? 이럴 때는 동음, 이, 의, 어.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의어는요. 다의어는 자 중심 의미와 다의어는 사전에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다의어라고 해요. 그래서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중심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길이에요. 그렇죠? 1 나오고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2, 3, 4, 5, 6에 해당하는 게 주변 의미 1이 중심 의미 이해갔어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길이 없다. 실제 길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주변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구의 관용적 의미. 뒤에 또 나오지만 관용적 의미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나는 손이 크다. 실제로 누나가 손이 이만할 수도 있죠. 그쵸? 두 번째, 우리가 그 사람 손이 커 할 때는 씀씀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런 걸 관용어라고 해요. 관용어. 실제로 손이 큰 건 실제 의미고 관용어는 씀씀이가 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단어를 추가하는 경우, 두 번째는 또 단어를 추가한 내용을 풀어서 제시하는 경우 다이어, 세 번째 단어를 추가 내용을 풀어서 제시하면 돼요. 자, 그럼 구조적 중의성이에요. 이게 잘 헷갈리는데 보세요. 주어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에요. 자, 효주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 얘가 주어가 효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효주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지, 누군가가 효주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해가요? 이건 쉼표 사용하면 돼요. 효주가 이러면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 이거는 많이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쁜 엄마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엄마가 예쁜지 목걸이가 예쁜지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쉼표를 사용하거나 어순을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 예쁜 엄마의 이러면 엄마가 예쁜 거고, 예쁜 그런 다음에 엄마의 목걸이 그러면 목걸이가 예쁜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아예 순서를 바꿔 쓰거나 이러면 목걸이가 예쁜 거야. 자, 부정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에요. 이번 시험에서 몇 문제 풀지 못했다. 즉 이 말은 몇 문제밖에 풀지 못했다.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 이번 시험에서 몇 문제만 풀지 못했다. 부분을 부정하는 경우. 이해갔죠? 비교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에요. 나는 동생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자, 내가 동생보다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지, 동생 저리가 게임을 할 거야 이건지, 아니면 동생이 게임하는 것보다 더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해가죠? 네. 접속 표현에 따른 중의성이에요. 희주는 준호와 은우를 만났다. 이 문장은 두 개로 해석돼요. 희주는 준호랑 함께 은우를 만났다. 그렇죠? 이렇게 엮일 수 있고, 희주는 혼자서 준호하고 은우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쉼표 찍으면 해결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또 이렇게 찍으면 해결돼요. 자, 관형격 조사 의에 따른 중의성이에요. 자, 아버지의 그림은 인기가 많다. 자, 아버지가 그림인지, 아버지를 그림인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림인지 세 가지로 해석이 되고요. 동작상에 따른 중의성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오빠는 새로 산 모자를 쓰고 있다. 쓰는 중인지 완료, 쓴 상태인지 진행인지 완료인지 해석할 수 있죠. 콜? 네, 갈게요. 요거는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로 갑시다. 자, 이거 얼른 칸 채우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칸 채우시고 OX 해보세요.
자, 볼게요. 의미가 여럿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무슨 표현? 중의적 표현. 그쵸? 자, 예쁜 대상이 언니인지, 언니의 목걸이인지고요. 나와 게임인 경우하고, 그녀와 나겠죠. 그쵸? 그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아서는, 예, 뭐를 추가하면 된다고요? 보조사였어요. 그쵸? 예. 쉼표를 사용하거나 단어를 바꾸면 어순을 바꾸면 해소할 수가 있어요. 예쁜 언니의 목걸이를 빌리고 싶었다로 수정하면 네, 예쁜 이 수식하는 데서 언니의 목걸이로 해석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니가 예쁜 거예요. 그쵸? 예. 자, 나는 동생과 게임 중에서 게임을 더 좋아하는 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풀어 제시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고요. 오빠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뭐뭐하고 있다가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모두 해석되어 중의성이 나타난다. 맞고요. 오늘은 감이 좋아하는 감이 동음 이이이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맞죠? 예, 이 감이 있고 feel의 감이 있죠. 이것은 선생님의 그림이다는 1, 2, 3로 해석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쉬우니까 지금부터 10분 드릴게요. 10분 뒤면 여러분이 금방 풀 거예요.
다 되어갔나요? 네,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기의 기억과 니은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 다이어에 의한 중의성이죠. 그쵸? 다이어에 의한 중의성. 예. 자, 굴이 많았다, 길이 있다, 손이 크다. 날씬한 남자, 여자, 이 배가 저 배보다 커. 2번이 길이 있다, 굴이 많았다. 이것도 다이어. 미안. 이건 동음이어죠. 그쵸? 예. 요거는 길이 있다, 다이어. 형은 나보다 손이 크다. 이 손은 이것도 다이어죠. 그쵸? 다이어. 날씬한 남자, 여자. 이거는 수식에 의한 중의성이고요. 그쵸? 이 배가 저 배보다 더 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음이요. 그쵸? 예. 자, 니은은 동작상과 관련된 중의성이에요. 자, 윤서는 한복을 입고 있어. 맞아요. 동작상이죠. 예. 형은 양말을 신고 있어. 동작상, 진행상이에요. 과자를 먹고 있어는 계속 먹고 있어야 돼요. 그쵸? 먹는 중요하고. 가고 있어도 가는 중요해야 하고. 책을 읽고 있어도 읽는 중요해요.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2번. 자, 기억. 부드러운 치즈의 맛. 부드러우니 치즈일 수도 마실 수도 있다. 맞죠? 나는 어제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나하고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경우, 나가 철수와 영희를 만난 경우. 맞죠? 나는 어제 민수와 만나지 않았다. 어제 민수와 만난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쵸? 또 내가 민수와 만난 것은 어제가 아니다. 또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은 민수가 아니다. 맞고. 누나가 동생 야채를 먹게 했다. 틀렸죠. 자, 야채를 먹게 했다. 뭐뭐하게 하다는 통사적 사동이죠. 그쵸? 통사적 사동은 직접 행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접 행동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얘가 안 돼요. 예. 누나가 동생의 야채를 먹였다 그러면 둘 다 돼요. 그쵸? 직접 떠서 입에 넣을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는데 먹게 했다 그러면 시키는 것만 되는 거예요. 반지를 끼고 있었다. 상태 유지거나 동작 중 되죠. 3번. 정답은 3번이죠. 자, 보세요. 예쁜 모자에 장식물이 돋보였다. 모자에 예쁜 장식물이 되죠. 얘만 강조하면 되니까.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다는 오지 않았어. 돼요.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 안 돼요. 지금이 가도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동일하게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3번이 정답. 4번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칠 수 있고, 5번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 이렇게 고치면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다음 4번. 자,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작용력 중의성. 여기서 생경한 게 작용력 중의성이죠. 그렇죠? 자, 어떤 단어가 영향을 미치는 작용력이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주로 뭐를 나타낸다고요? 수량이나 무슨 표현? 부정 표현이라고 했어요. 네. 자, 나는 말이 많다. 동음이의어 맞죠? 그렇죠? 예. 나도 그 정도의 힘은 있다. 예, 다의어니까 기억 맞고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았다. 예, 수식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드라마인지 주인공인지니까 니은 구조적 중의성이고. 포수 3명이 사슴 1마리를 잡았다. 이건 서술어 하는 주어의 범위가 이러신 게 아니고 이거 뭐야?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각각 1마리를 잡았는지 아니면 셋이서 1마리를 잡았는지 이해가요? 그렇게 중의성. 요거는 작용력에 관련된 거라서 디귿에 해당합니다. 예. 그는 학교에서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 부정 표현이죠. 얘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력 중의성? 작용력 중의성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작용력 중.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자,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정답 몇 번? 5번. 틀린 게 없죠? 틀렸어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만큼이나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어떻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까요? 이건 그냥 마음이 여린데 나만큼 마음이 여리다니까 나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지. 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나보다 게임을 좋아한다. 아까 똑같은 거잖아. 나를 좋아하는지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게임을 좋아하는지. 6번. 자, A의 중의성 봅시다. 주체가 철수일 경우, 니은 1. 주체가 철수일 경우, 철수는 영수와 순이 모두를 좋아한다. 문제 없죠? 그렇죠? 네. 주체가 두 사람일 경우, 철수는 이러면 안 돼요. 철수와 영수는 이래야 돼요. 알았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철수와 영수는 순이를 좋아한다로 바꿔야 되죠. 그녀가 아름다울 경우 아름다운 그녀 뒤에 찍으면 되고요. 목소리가 아름다울 경우 이렇게 고치면 분명해지죠. 예. 공원을 부정할 경우 뒤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는 보조사를 집어넣으라고 했었죠. 이해가는 거죠? 7번. 자, 관용적 표현 여기 나오죠? 둘 이상의 적어두세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로 굳어진 표현을 관용적 표현. 여기 나오면서 손에 넣었다, 소유했다, 손을 보다, 수리하다, 입이 무겁다, 과묵하다, 낯을 들다, 떳떳하다, 엎질러진 물이야, 소용없다, 발에 익었다, 익숙하다. 그런데 시치미를 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예. 8번. 자, 철수는 울면서 떠나는 영희를 배웅했다. 우는 사람 창수일 경우에는 어디에 찍어야 돼요? 어디에 찍어야 돼요? 창수는 울면서 다음에 찍어야겠죠. 그쵸? 그죠? 떠나는 영희를 배웅했어요. 우는 사람 영희. 자, 우는 사람 영희. 그러면 창수는 찍으면 울면서 떠나는 영희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의사는 경찰과 환자를 둘러보았다. 둘러본 대상이 환자야. 그럼 어디에요? 의사는 경찰과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찍어야죠. 그러면 환자를 둘러보았다고. 경찰과 환자를 다 둘러보려면 의사는 다음에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는 경찰하고 환자를 둘러본 거니까. 이해했어요? 네. 9번. 기억에 해당하는 예문 보세요. 기억. 어떤 대상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서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아까 3명의 포스가 사슴을 잡았다. 그거하고 같은 거죠. 2명의 경찰이 2명의 도둑을 잡았다. 자, 2명의 경찰이 각각 2명의 도둑을 잡았는지 2명이 합쳐서 2명만 잡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기억에 해당하는 예문 수나 양에 관련된 거 찾으면 되죠. 예. 요것은 정답은 2번이죠. 관광객들이 유물을 모두 감상했다. 관광객들이 모두 감상했는지 유물을 모두 감상했는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2번. 틀린 사람? (1번은) 부정표현에 관련된 거예요. 부정표현. 뭐뭐 아니. 그래서 효주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뭐예요? 효주를 보고 싶어 하는지 효주가 보고 싶어 하는지 주체의 범위였죠. 그쵸? 그 다음 10번. 자, AA에 나타난 중의성의 해소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가 매우 깨끗했어요. 공기는 대기일 수도 있고 그릇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들이켠 공기 그러면 말 그대로 대기가 되겠죠. 선생님, 그릇에 있던 물을 들이킬 수도 있지 않나요? 이름도 할 말이 없는데, 예. 보통 들이켠 공기 그러면 이거 여기 있는 이거를 얘기하지, 그지? 들이마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명의 학생이를 뒤에 각각 넣어주면 각각을 넣어주면 네, 각각 한 권씩, 그렇죠? 예. 각각 2권씩. 아버지의 아버지를 그린 것 같이 풀어주면 되겠죠? 예. 자, 귀국한 영수와 철수가를 앞으로 어떻게 해요?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수가 귀국한 영수와 함께 찾아왔다. 뭐 이런 문제가 없죠. 귀국한 영수니까. 그 다음에 철수에게 뒤에 쉼표를 사용하면 해소가 안 돼요. 그쵸? 지금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영수가 당황했는지 아니면 철수가 당황했는지의 문제거든요. 이걸 해소하려면 어디다 찍어야 돼요? 영수는 여기다가 찍든지 아니면
아니면 영수는 당황하며 여기다가 찍으면 영수 눈에다가 찍으면 누가 당황하는 거예요? 철수가 당황하는 거고 영수는 당황하며 여기다가 찍으면 누가 당황하는 거예요? 영수가 당황하는 거고 이해갔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과제학습 열심히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고전 실전학습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시조가 뭔지는 아시죠? 그쵸? 시조의 종류에 무슨 시조가 있어요?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주로 평시조하고 어시조는 양반들 거고요. 사설시조가 주로 평민이 될 겁니다. 자, 평시조는 3장, 6구, 45전에 추장, 중장, 종장이죠. 사음보 알죠? 어시조는요. 초장이거나 중장 하나가 조금 늘어난 시조. 엇나갔어요. 알았죠? 초장이나 중장이 초장이나 주장. 자, 어시조는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진 시조. 거의 안 썼어요, 양반들이. 주로 평시조가 많고. 시조. 양반들이 썼고요. 물론 사설시조도 쓴 양반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정철밖에 없어요. 안 나와요. 나머지는. 그리고 사설시조의 시조가 또 정철이에요. 그리고 자 주로 평시조, 어시조가 무슨 중기까지 여기 조선 중기 주로예요. 주로 얘는 주로 조선 중기 네. 시조가 사음본 건 다들 아시죠?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읽은 거예요.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시조에 얘들아 이 허술한 요거 있지 그지? 종장 첫 글자 요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원리예요. 사설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종장 첫 구 세 글자 종장 첫 음보 세 글자는 무조건 시조의 형식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사설시조의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기왕했으니까 사설시조는 종장 첫구 세 글자를 제외한 모든 장이 늘어난 시조. 지 맘대로 쓴 시조. 대신 이거는 지켰어요. 최대한 지켰어요. 옛날 사람들이 또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렇게 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황도 맞추는 거야. 알았지? 노래했어요. 노래. 할아버지들 한 80 넘은 할아버지들이 목욕탕 가면 스모
목욕탕 가면 80 넘은 할아버지가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가 뜨끈한 싹 들어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할아버지들 가끔 본 적 있나요? 못 봤어요. 요즘은 없나?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 시조예요. 그만큼 시조가 국민가요였습니다. 누구나 한 구절씩은 부를 줄 알았던 게 시조 창이었어요. 창. 됐죠? 자, 이 내용 잘 봅시다.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풍파는 보통 시조에서 이렇게 풍파 나오잖아. 그럼 뭐를 얘기하냐면 험난한 정치 현실을 얘기해요. 벼슬길, 험난한 벼슬길.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거 기억나요? 훈구파하고 살인파 기억나죠? 살인파가 뭘로 나뉜다고요? 동인과 뭘로 나뉘었다고? 서인으로 나뉘어요.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동인은 뭘로 나뉘냐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요. 예. 동인이 아까 저기 누구한테 선조하고 정철한테 뗀통 당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 그러니까 그 선조 밑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그 정열의 변환을 처리하고 잘 나가다가 우리 정철이 시세 판단을 잘못해요. 광해군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기를 싫어해서 선조는 왠지 광해를 싫어했거든. 그래서 세자 책봉하기 싫어했는데 얘가 눈치를 못 가고 선조한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셔야 합니다 하고 막 주청을 드린 거야. 줄 잘못 쓴 거지. 의중 파악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귀양을 갑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가요. 그때 이제 잠시 동인들이 세력을 잡을 거 아니야? 지들끼리 정철 죽여야 된다. 왜? 저희를 많이 죽였으니까. 아니다. 어쨌든 반란한 건 사실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남인과 북인이 갈리는 거야. 그럼 서인은 나중에 뭘로 갈릴까요? 서인도 잘리겠죠. 갈라져요. 이래저래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얘네들은 뭘로 갈려면 노론과 소론이라는 걸로 갈려. 쟤들끼리.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노론과 소론 이름을 딱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 소자잖아. 노론이 이겨요. 그래서 노론하고 저쪽에 남인 있지. 노론하고 남인.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인 거야. 얘네들이 잘 나가다가 나중엔 남인 아웃.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노론만 남아요. 이제 더 이상 노론을 반대하는 세력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정부가 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잖아. 국회의원이 오로지 민주당이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어. 정책 결정 다 누가 해? 민주당이 하겠죠. 그럼 민주당의 권력이 제일 세겠죠. 대통령 따위는 대통령이 뭐 정책 하나 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아니 되옵니다. 그럼 끝이야. 국회의원이 싹 다 민주당이니까.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 있지, 정조. 정조 때까지는 그래도 이런저런 싸움들 하는데 정조가 갑자기 띡 하고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예 노론 일색이 돼버린 거야. 모든 배설자리를 노론이 다 차지한 거야.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무슨 정치의 시작이에요? 세도 정치의 시작이에요. 왕보다 힘센 신하들. 이전까지는 왕과 신하들이 권력의 균형을 잡느라고 막 싸웠다고. 생각해봐. 남인, 북인 저기 이렇게 싸웠다는 건 나름대로 임금이 있고 더 차지하려고 지들끼리 싸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임금과 신하 간의 균형이 있는 거야. 힘이 있고 똑같이 힘이 있고 이해가지? 근데 이제는 얘네들이 완전히 통일해버렸어. 이제 무조건 아니 되옵니다만 외치면 되는 거야. 반대할 사람이 없어. 그럼 모든 배설자리는 얘네들이 다 가지고 왕말이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뭘 정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보니까 우리 노론의 세력을 깎아먹는 거고 우리 재산을 깎아먹는 거야.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도 정치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깔끔하게 드셨죠. 자, 봅시다. 풍파에 일렁이던 그리고 이 정철은 어땠다고요? 자, 선조 이전에는 올라갔다가 잘렸다가 올라갔다가 잘렸다가 반복하고 선조 때 올라가가지고 또 어떻게 돼? 잘 나가나 한 2, 3년 잘 나가나 했더니 또 잘려서 유배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벼슬길이 얼마나 험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조를 씁니다.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바로 뭐야? 배. 바로 관료.
벼슬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신하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즉 소외되었거나 유배갔거나 죽었겠죠. 구름이 험하거늘 바로 이 정치 벼슬길이 험한데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왜 나왔냐 그런 얘기지. 왜? 너 왜 나왔니? 그런 얘기야. 허술한 배 두신 분네 모두 조심하소서. 이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바로 신진 관료들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막 과거 급제하고 올라온 애들 있지. 뭔 모르는 애들. 예를 들어 내가 힘 있는 사람의 정승집 아들이야. 그러면 나는 자동적인 줄서기가 되는데 나는 정승집 아들도 아니고 오로지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다고 딱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 거야. 누가 힘센지 보고 힘센지 빨리 붙어야지.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사건에 휘말려서 잘리는 거지.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허수 신진 관료들은 모두 조심하소서. 그래서 신진 관료들에게 현실 정치에 대한 경계를 당부한 시조가 바로 이 정철의 시. 정철의 시에 풍파 이런 거 나오면은 자연이거나 아니면 뭐야? 벼슬길의 험난함이에요. 평시조고요. 여기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조심하라는 얘기밖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뭐에 대한 경계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적었죠? 풍파 구름에 머무는 정치 현실, 소외된 관료, 신진 관료, 경계당부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천하들. 임금님들, 중3 임금님들 안 적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됐어요? 자, 옆에 평시조 반법 제시 안 했죠? 말을 건네는 방식, 그쵸? 뭐라 그랬어요? 분내는 이런 식으로, 그치? 조심하세요 라고 말 걸지, 그치? 네. 자, 풍파 구름이 마건을 허술한 배 두신 분내가 되겠습니다. 나번 또 정철이에요. 이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거 또 썼어요. 봅시다.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서 들어가 봤더니 자 온유월 한낮에 온유월에 살얼음 엉김 위에 된설이 섞어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상황이 좋지 않죠. 여기 된설이 험난한 정치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았는가 이마. 여기서 임은 임금이야. 옛날 시조나 가세에서 양반들이 썼다. 임 타령하면 임금이에요. 알았죠? 임금. 사랑이 아니에요. 옛날 양반들은 사랑 같은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유학 자체가 무슨 학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 정신에 관한 학문이야. 정신. 육체적 관계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3강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부모와 자녀,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부부. 여기서 부부에서 뭐라고 해요? 부부 유별이죠. 부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자, 온 놈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이거든요. 온 말, 모함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임께서 짐작하세요. 여기서 임금님이 알았죠? 자, 이거 단순하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온유월 한낮에 살아남 엉긴이 된소리 치고 자취는 내렸다고 한대요. 임금님 보셨어요? 그런 얘기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온유월 한낮에 이게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임금님 헛소리들 해도 임금님이 짐작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이 아까 얘기했죠? 똑똑한 데다가 어떻다? 강직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지적질을 매우 잘하는 거야. 근데 지적질을 하게 되면 딴 놈, 지적질 당한 놈은 어떻게 된다? 못 참겠죠. 그럼 나한테 하겠어요? 아니에요. 위에다 가겠죠.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서를 뭐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누구 편이야? 연서 편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원장님한테 가겠어요. 원장님한테 가서 한용구 선생님 이상해요 이러겠죠. 근데 원장님이 만약에 똑똑하다면, 공정한 사람이라면, 그래 어떤지 상황을 좀 알아볼게 라고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만약에 원장님이 이 연서는 너네들 너무 좋아해. 너네들 말이면 다 믿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철이 뭐 한 선생님 그랬어? 안 되겠네. 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왕은 그래서 이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은 반장이 되거나 뭔 장이 되어서 권력을 잘 유지하고 싶다 힘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저기 은서가 나한테 와서 연서를 욕해. 연서 이상해요. 막 욕하지. 직원이라고 쳐 둘이. 그럼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은서 편을 들어야 돼. 연서 걔가 그래? 그 사람 이상하네? 안 되겠네? 근데 잘라버릴까? 근데 잘 지켜볼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은서하고 연서가 사이가 안 좋은데 연서라고 나한테 안 오겠어? 오겠지. 와서 또 은서 뒷담 화를까? 그러면 좀 전에 은서한테 연서 욕해놓고 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은서가 그래?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거 이상하네? 지켜볼게 이런다고. 그럼 어떻게 돼? 둘이 충성 경쟁을 하게 돼. 그러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은서가 왔어. 그랬는데 연서를 막 씹었어. 아니야 은서야. 연서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오해했을 거야. 연서가 왔어. 은서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오해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둘이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두는 거야. 그럼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둘이 나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가요? 옛날에 임금이 잘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좀 힘세고 득이 되겠다 싶으면 얘를 완전히 내치는 거지. 얘가 힘이 되겠다 싶으면 얘를 완전히 내치고 그런 식으로 그 당파 싸움을 이용해 먹은 게 임금들이야. 근데 그것까지 하던 정조가 딱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자, 시에 갔죠? 무슨 얘기인지 모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 요건 나중에 여러분 사설 시조에도 나오고요. 몇 개 나오는 시조들이 있어요. 그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몇 편 보다 보면 시조도 내용이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중상과정 몇 달 동안 해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지문이 나왔어. 잠깐 5초 보고 선지봐. 답이네. 이게 된다고. 그래서 고전 시기가 제일 쉬워요. 왜? 똑같은 소리 계속하는 게 많으니까. 자, 어시죠. 더운 날씨, 겨울 날씨, 불가능한 상황 제시해서 임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신이 모함하는 말을 믿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자, 시조 나오죠. 자, 요렇게 나온 거 있죠. 평시조가 여러 개 나왔다. 그럼 무슨 시조야? 연시조. 알았죠? 연시조. 연시조도 주로 누가 썼어요? 양반들이 썼어요. 연시조는 충효열 아니면 자연신화예요. 혹은 충효열 플러스 자연신화. 자, 볼게요. 아이야. 이렇게 자, 말 건네는 어조예요. 아이야. 자, 이렇게 똑같네.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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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야. 자, 구럭 망태 찾아라. 서쪽산에 날늦겠다 그랬습니다. 예. 구럭이나 망태 이런 거 뭐예요? 이렇게 바구니를 얘기하죠.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안이 자랐으랴. 많이 자랐겠다는 얘기죠. 그쵸? 예, 이런 건 다 서리법이에요.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 어이 지내리 그랬습니다. 자, 하필이면 서쪽 산에 가서 뭐 캐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사리 캐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고사리. 왜 고사리일까요? 리리리리 여기 나와요. 백이하고 숙제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의 그 사람의 신하였거든. 신하였는데 신하가 임금을 친 거야. 그러니까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주나라 녹은 월급이에요. 주나라에서 벼슬 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수양산에 은거해서 고사리만 뜯어먹다가 굶어 죽었대요. 아닌데, 그렇죠? 고사리 뜯어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물도 먹었을 텐데, 예, 어쨌든 그랬대요. 그만큼 이 백이와 숙제는 뭐의 대명사냐면은요, 백이하고 숙제 딱 나왔다. 백이, 숙제, 고사리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예요.
지조와 절개 대명사예요. 알았죠? 지조와 절개. 그냥 적으세요. 지조와 절개. 그래서 고사리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지조를 지키겠다는 화제의 의지이면서 동시에 나는 뭐만 먹겠다? 나물만 먹겠다는 얘기죠. 그죠? 소박한 음식만 먹고 뭐 하겠다? 적으셔야죠. 안빈낙도 하겠다. 밤낮으로 어떻게 지내겠느냐? 즉 자기는 나물 먹으면서 지내겠다는 얘기죠. 서로의 법이에요. 그래서 자 부조리한 현실 속에 자기는 지조를 지키며 살겠다. 자연 속에서 지조를 지키며 살겠다. 벼슬하러 기어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죠?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도롱이는 비옷이에요. 삿갓은 모자고요. 예, 알죠? 삿갓? 동쪽 심해 비 내린다. 예, 비 내린대요.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를 메어서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겨워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시내 동쪽에 비 내리니까 나 낚싯대 미늘은 뭐냐면 갈고리 있죠. 그러니까 일자형 낚시예요. 낚시할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찍어 올려야 되잖아. 일자예요. 혹은 그게 없거나 줄만 들여놓거나. 즉 이거 뭐냐면 저거라 욕심 없는 마음. 또 하나는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요거는 바로 이 강태공, 흔히 말하는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나라 사람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끼를 끼우지 않은 낚싯바늘 물에 들이며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군주를 기다렸어요. 훗날 주나라 문왕이 여상을 등용했고 여상이 주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강태공 몇 살에? 70살에 등용했어요. 70살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낚시하고 계셨어요. 나를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즉 나가서 벼슬을 구걸하지 않고 자 내가 이렇게 현인으로 조용히 살고 있으면 찾아오겠지 이런 식으로 앉아서 기다렸는데 다행히 온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강태공 그러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주나라 사람 여상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닳았군요. 자, 그다음 자녀고 놀라지 마라 내 흥겨워하노라 그런 얘기고요. 예, 아이야 죽조반다오. 죽조반 아침이 죽이에요. 보통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죽을 많이 먹었대요. 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여기서 따비는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니까 아마 괭이, 호미 정도가 될 거예요. 들어봤죠? 괭이가 뭔지 알죠? 자, 괭이는 누구와 마주 잡을 거야? 이 사람 양반인 거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오케이? 두어라 성세 궁경도 태평한 세월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역군 은이심이라 임금님의 은혜도다. 그런 얘기예요. 즉 얘는 농사를 짓지만 만족하면서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산업공상 여기 한 번 더 썼어요. 옛날 신분제도에서 사와 농은 예찬의 대상이었잖아요. 양반들은 왜? 자기들이 힘없고 돈 없으면 자기가 직접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리고 하늘의 이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과 하나 되는 게 무라일체면 자연을 즐기는 것도 하나 되는 거지만 농사를 지어서 직접 수확해 먹는 것도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농사를 건강한 노동이라고 칭해요. 이해갔죠? 자, 상인은 싫어해요. 다시 한번. 자, 양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부귀, 영화, 부귀, 공명. 알았죠? 근데 공명은 좋아요. 그 공명은 뭐야? 이름을 날리는 거. 벼슬 해서 이름을 날리는 거.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고? 임금과 백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해했어요? 네. 근데 거기 부귀 들어가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시조를 부르고 이렇게 가사를 불렀으면서 벼슬자리만 하면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서 쭉쭉 빨아먹고
그걸 또 벼슬자를 사고 팔아요. 내가 영의정이 됐어. 그럼 공정하게 실력에 따라 뭐 무슨 강원도지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뇌물을 갖다 바치면 그래 뭐 동탄 현감 너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있으니까 뇌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돈 빼고 쌀? 그거 말고 의외에 매우 인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갖다 바치고 예를 들어 동탄 현감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뭘까요? 이제 뭐 어디서 누구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아무도 말을 안 했거든. 여기 누가 듣는 누가 있나 봐. 국어를 공부하다가 공부를 못하고 지금 영원히 여기 와서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답이 들렸어 나 지금. 무서운데. 네 뒤에 김치를 해다 바치고 현감을 얻게 됐어요. 또 인기 있었던 게 잡채를 해다 바치고 현감을 얻게 됐고. 재밌지? 옛날에 김치가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고 잡채도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배 가잖아. 내가 유배 얘기해줬니? 유배 가는 것도 이제 나중에 본다는 유배 문학이 나오는데 유배도 재밌는 게 자 이런 경우에요. 내가 여기 있다가 어디로 유배를 가? 내가 예를 들어 삼국공 무슨 벼슬을 했어요. 높은 벼슬을. 그러다가 왕에게 밉보여서 동탄으로 유배를 왔어. 유배를 온다는 건 유배에서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내가 동탄으로 귀양 왔다. 그럼 동탄을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있고 동탄에 동탄에 어느 지역만 다닐 수 있는 유배가 있고 동탄에 집만 있을 수 있는 유배가 있고 동탄 어느 집에 방에만 있을 수 있는 유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동탄으로 어쨌든 유배를 왔어. 그럼 동탄에 있는 현감은 나를 잘 대접할까요? 개무시를 할까요? 어땠을 것 같아? 대접을 잘합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 왔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크다는 거고 벌이 그만큼 가볍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이 사람이 올라가서 말을 잘해줘서 승진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어떤 벼슬아치가 부산으로 유배를 갔어. 부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평민들 심지어 노비들한테까지도 개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부산까지 차 타고 빨리 가면 4시간이에요. 그렇죠? 물론 KTX 타면 2시간 50분이지만 옛날에는 부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고. 즉, 넌 게임 끝났다는 얘기야. 거기서도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로 갔어요. 게임 끝이에요, 그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배울 텐데 갔다가 귀양 가서 이런 가사를 잘 써가지고 다시 복권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처절한 귀양 생활의 서러움을 너무 처절하게 쓴 거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근데 그거를 얘가 평소에 궁녀들하고 친했거든. 궁녀들한테 보낸 거야. 내 이렇게 살고 있다고. 궁녀들한테 이 사람이 잘했었나 봐. 이 사람 대전 별감이었어요. 좀 잘했었나 봐. 그러니까 궁녀들이 읽고 너무 슬퍼서 나 다 우는 거야. 우리 나리께서 이렇게까지 되시다니. 그걸 정조 때인데 정조가 본 거야. 왜? 뭔데 이렇게 울어? 갖고 와봐. 보니까 정말 처절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는 반성했나 보다. 야 이제 귀양 풀어줘라. 그래서 풀을 격도 있었어. 재밌죠?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줄게. 그런 식으로 가사 잘 써서 귀양에서 풀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대전 별감이었는데 궁궐 뇌물 횡령죄로 걸려서 귀양을 갔거든. 옛날에 궁궐에서 뇌물 횡령한다는 궁궐 음식을 지 맘대로 횡령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통이 컸나 봐. 이 사람 저 사람 좀 잘 베푸는 거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거야. 네, 갑시다.
아이야, 소명을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술 먹자. 예.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어집어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바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죠. 지금 태평성대라는 얘기고 자기는 태평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조전성의 호아곡, 아이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해갔죠? 네, 옆에 거 고사리 했고요. 미늘 없는 낚시,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 역군은 영탄적 표현, 만족감. 자, 이 글은 자 서쪽산, 동쪽 시내, 남쪽 논밭, 북쪽 마을, 동서남북, 그죠? 예. 특정시를 반복해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은거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풀어보세요. 한번. 자, 다 풀었나요?
자, 볼까요? 자, 정철 풍파에 일렁이던 허술한 배 정치현실 경계일 거고요. 심의산 선어바퀴 임 모함 참소가 모함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참소 결백호소 화자가 전원에서 은거하는 생활을 함 만족감 전원에서 즐기는 은거 생활의 즐거움. 자, 1번 가에서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네, 둘 다 허술한 배 두신 분네 나의 임 다의 아이 이렇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가 정답이죠. 자, 대상 의인화 아니고요. 과거 현재 대비 없고요. 물음의 방식 활용한 건 맞는데 친밀감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아이하고 친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술한 배 두신 분에게 친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임에게 부탁하는 거지 임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풍경 사실적 묘사 아니고요. 2번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맞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각수의 첫 음보예요. 아이야 소멸에 내어라 북쪽마을에서 새술먹 첫 음보 알았죠? 그 다음에 일수와 이수에서는 생활도구 나오죠. 일수의 구럭 망태 나왔고요. 그쵸? 이수의 도롱이 삿갓 낚싯대 그쵸? 선생님 낚싯대는 생활도구가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얘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나타내주는 도구죠. 3번 제1수의 중장과 제3수 중장에서 나타난 화자의 걱정은 각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자, 1수에서는 걱정을 해요. 나물 이야기 기억나요? 예. 나물이 언니 자랐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살겠느냐? 둘 다 걱정이고요. 3수에서는요. 걱정은 해요. 그런데 만족감이죠. 그쵸? 3수로 한번 가볼까요? 예.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요건 걱정이에요. 그런데 두어라 성세궁경도 역군의 신이라 요거는 만족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1수 종장과 3수 초장에서 먹을거리 살짝 나왔었어요. 나물, 죽조반, 소박한 음식. 제4수의 종장 첫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해서 시상을 집약하고 있어요. 4수에 가면 자 4수에 어집어 있죠 여러분. 요거 적었어요. 감탄사에 말았죠. 어집어 감탄사요. 감탄사. 3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예, 가에서 달을 감상한 내용 예. 당파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살림에 응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는 경우가 잦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풍파가 정치 현실이고 일령이 된 배가 시련을 겪은 관로라면 가는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맞고. 자, 구름이 험하거늘이 위기고 허술한 배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정치 험난함을 알려주는 거겠죠. 심의산이 화제의 심의이고 온열의 자춘이 화제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한다. 이건 안 나와요. 지금 그 책 가서 읽어보면. 그치? 정답 3번. 바로 이거죠. 당쟁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화자예요. 온놈이 온말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에 난무하는 현실이고 이미 임금이라면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고 미련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자연과 더불어 지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잘 맞으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